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봄에 그 바티칸에서 콘클라베를 통해 레오 15세 새 교황이 뽑혔죠. 그래서 온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바티칸에 대법원이 있고요. 거기에 아시아 최초 변호사가 우리 한국분이십니다. 바티칸 대법정 700년 역사에 930여 명밖에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거기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은 물론이고 라틴어 능력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때 바로 이분은 대학에서 진행한 라틴어 수업을 책으로 펴내서 무려 100쇄가 넘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작가이시기도 해요. 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우리 한동일 교수 함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예. 그 유명한 라틴어 수업 책으로 저명한 그 저명한 작가이시면서 그 외에도 또 책도 많이 쓰셨고, 예. 그죠? 예.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건데 예. 과거에는 사제 신분으로 로마에 유학 가셔서 거기서 법학을 공부하시고 교황청 변호사가 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인생 1막과 2막이 좀 다르네요.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예, 다르죠. 엄청나게 그죠? 예, 다릅니다. 예. 그 사제는 언제 되셨어요? 사제는 저 2000년 1월 28일. 왜요? 왜 사제가 되셨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좀 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라는 작은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될까? 좀 그런 고민을 좀 사춘기 시절부터 예. 했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신 거군요. 선한 마음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예, 가졌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거를 가장 제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직책, 역할 그것이 뭘까라는 그 고민 끝에 네. 사제라는 그 직책이 누군가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네. 직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마치 불교의 학승처럼 수행승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사제가 되었죠. 예, 예. 어려서부터 혹시 집안에서 뭐 천주교 성당 다니고 그랬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도 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내면적인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신앙적인 부족함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어려서 집안에서 다닌 거 아니면 혼자서라도 중고등학교 때 성당을 다니셨어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성당을 다니면서 아주 우연한 계기에 저희는 뭐 뺑뺑이 세대라고 하는데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뺑뺑이로 이제 해화동에 있는 지금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있는데 바로 해화동에 있는 동성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가톨릭 고등학교죠. 맞습니다. 예. 그게 계기가 돼서 아. 천주교를 알게 됐고 아하. 거기서 나도 저렇게 사제로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예.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배정받은 게 어찌 보면 인생의 예, 전반부를 결정하게 된.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제가 되시고 예. 이 사제의 길을 쭉 가기 위해서 로마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예. 뭐 그런 분들 꽤 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 천주교 사제는 군대와 같이 그냥 상명하복 네. 주교님이 명령하면 가라 하면 가고 이제 그런 조직이어서 사제가 되고 1년 뒤에 유학을 가라 해서 로마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명령에 의해서. 그렇죠. 예. 뭐 제가 저 가고 싶어요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예. 그 명령을 받은 거는 신학 공부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죠. 그쵸? 신학, 뭐 철학, 뭐 이런 그 종교와 신앙과 관계된 과목을 공부하는데 저는 좀 예외적으로 이제 법학을 공부하게 돼서 그건 왜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선택은 아니었죠. 그것도 명령이에요? 그것도 공부해라. 그래서 예. 오. 그래서 그때 처음은 되게 어려웠죠. 왜냐면 신학이나 철학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예. 그거를 언어를 바꿔서 뭐 이탈리아어로 바꿔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법학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날 이제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그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비법학 전공자가 로스쿨에 와서 처음 공부할 때 이 언어의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몸소 느껴야 예, 되는데 예. 그걸 한국어가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어로 느껴야 됐기 그렇죠. 때문에 어.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근데 또 로마에 가서 남들과 달리 법학을 공부하셨다. 그 법학이 예, 예. 한국 법일 리는 없고. 없죠, 예, 예. 그럼 이탈리아 법이에요, 로마 법이에요, 뭘 공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제가 간 그 학교는 양법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법과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일반 시민법 그것이 다 동시에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관계된 것도 공부를 하고 로마법이나 법철학 이런 과목, 그냥 국제법, 뭐 노동법, 의학, 뭐 법의학 이런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는 과정들이어서 뭐 이탈리아 민법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공부할 게 뭐 양이 일반 법 공부하는 거에 몇 배 되겠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해도 따라가기 힘든데 그걸 이탈리아어로 막 해야 되고 하니까 그죠? 예, 진짜 거의 뭐 매일매일이 예, 기도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로마법과 뭐 법철학 네. 그리고 국제법 이것만 공부하기도 힘든데 예. 교회법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도 교회법은 그나마 좀 따라갈만 했었어요. 왜냐면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기초를 닦았으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탈리아 민법 이런 공부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이지? 그때 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게다가 그것의 뿌리인 과거 고대 로마법까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정말 그래서 그냥 예전에 한번 EBS 출연했을 때 맨날 옥상에 올라가서 라시아 끼어비앙가 불렀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뭘 불렀다고? 라시아 끼어비앙가 나를 그냥 울게 내둬라. 너무 공부가 힘드니까. 로마법 공부할 때 기억은 그 제가 로마에서 그 법학 전공 수업을 받았을 때 저희 은사님들에게 받았던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물론 저도 오늘 이 질문지를 갖고 와서 혹시나 물론 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참조하려고 질문지 갖고 왔는데 저희 은사 선생님들은 강의록이 없으셨어요.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한 시간을 쭉 수업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시면 맨 앞줄에 앉은 학생에게 내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그래? 하고 다음 쭉 설명하셨. 하여튼 대단하신 선생님. 다 외우고 계십니다. 다 머릿속에 외운 게 아니라 그냥 다 머릿속에 있고 그것이 예. 체화된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험 범위를 얘기하시고 시험 일자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뭐 이탈리아,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라틴어 이렇게 가능하다. 아무 언어나 다 써라? 너희들이 원하는 언어를 해라. 그럼 그 교수님은 그걸 다 채점할 수 있다? 모국어처럼 필기 시험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오랄 시험을, 구술 시험을 하는데 그 모국어처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래서 배우고 싶었고 흉내내고 싶었던 교수님이었는데 그 로마법이라는 과목은 정말 살인적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로마법을 수업을 들으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안 돼서 이제 캠브리지 나온 뭐 영어로 된 교재들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해도 또 힘들고 이탈리아 교재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오늘날에야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자료를 구하고 자료가 많죠. 쉬웠지만 2000년대만 해도 뭐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로마법 관련 책들을 다 구입을 해서 공수를 받아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급했어요. 이탈리아어도 봐야 되고 영어로 된 거, 한국어로 된 거 세 개 책을 봐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건 좋아했습니까? 그거는 좋아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선생님 그냥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는 친구들하고 뛰어놀아야지. 물론 이제 어려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많았는데 좀 뭐 저의 어떤 성장 안에서는 좀 유년기나 소년기 때 되게 어려웠던 환경들이 있었어요.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뭐 환경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 환경을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런 걸로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힘듦을 잊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힘듦을 잊게 해주고 다른데 몰입하게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책 읽기였습니다. 근데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우면 읽을 책도 별로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도서관에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저에게 어떤 행운이라고 할까요? 그 동네의 친구들의 형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가시고 뭐
그다음에 대학원도 가시고 예. 미국의 유명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도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원수도 많고 아, 그건 저한테는 정말 가난한 소년에게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어. 예, 예, 그 책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스스로 좀 극복하는 예. 그런 예. 일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대 청년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고통을 극복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입이지 않을까. 예,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몰입이 예. 쇼츠나 게임이 아니라 좀 다른 세계의 몰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몰입을 좀 그렇죠. 해봤으면 어떨까? 예, 그런 그게 얘기를. 공부죠, 또. 그것이 또 다른 이제 우리 공부로 나갈 예.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몰입의 경험이 있다 보니 예. 그 어려운 로마법 등등도 결국은 헤쳐내시고 뭐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면서요. 근데 사실 그 수석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이제 네. 얘기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최우등은 맞아요. 그러니까 최우등이 우리 한국처럼 1등이 한 명인 것이 아니라 예, 예. 1등이 여러 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한국에서 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서열을 많이 나누잖아요, 선생님. 대학도 서열을 나누고 1등, 2등, 3등, 4등을 나누고 학교에서 학생을 구분할 때도 이제 1등, 2등, 3등, 4등을 나누는데 네. 1등이 한 명이 아니라 1등이 한 곳이 아니라 1등이 여러 곳, 여러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대학도 1등이 어떤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1등 하는 대학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아이비리그처럼.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아무튼 그 이제 교회의 명령에 의해 로마에 공부하러 가라. 가서 법학 공부해라. 그러면서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되라. 여기까지 지시를 받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가서 로마법, 그 교회법 공부하고 와라. 공부해라. 거기까지였어요. 거기였죠. 예, 예. 근데 왜 그 변호사에 도전 또 하셨어요? 아, 그게 이제 저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제 생활 이후에 사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선생님 질문하신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로마에 가서 공부하라까지는 됐는데 거기서 바티칸 그 대법원 과정을 하라는 허락은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은 그 바티칸이라는 독특한 공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은 가히 국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명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일단 일종의 바티칸이라는 것은 작은 정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작은 정부의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너무나 많을 수는 없거든요. 통상 이제 바티칸의 국민 수는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없는 유일한 어떤 국가이기도 한데 그 늘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원으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어떤 행정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그 법률적인 모든 걸 담당하려면 예. 이 한 명이 언어적인 능력에서부터 여러 능력을 이제 가져야죠.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여러 유럽 국가들이 물론 성직자이지만 그 국가들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순서와 힘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있죠. 보게 되는 당연히. 거예요. 질서가 있죠. 예, 예. 거기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25년 전에 대한민국 위상과 많이 달라지긴 예.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뭐 젊은이들은 안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힘이 약했죠, 솔직히. 예.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그냥 보통의 사제로서 살려면 여기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한국 가면 저에게 어떤 보장된 어떤 루트들이 길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 안에서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번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자, 도전해보자. 예,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과정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슨 근데 바티칸에 대법원이 있다는 것보다 우리 잘 모르거든요. 예, 맞아요. 바티칸 대법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사실 대법원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나라는 바티칸이에요. 아. 그러니까 법원의 신급 제도, 1심, 2심 이런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도 바티칸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대법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한 것도 바티칸이에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릴 것이 있었는데 천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콘클라베가 끝나고 새 교황이 나오고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천년도에는 교황을 추기경들이 선출하지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황제가 교황을 뽑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교황은 또 황제가 퇴위시키기도 하고 대략 그 천년대 한 100년 기간 동안 25명의 교황이 있었는데 그 25명의 교황하고 21명은 황제가 뽑고 그중에 한 몇 명은 또 황제가 퇴임시키고 뭐 퇴위시키고 예, 그런 예. 과정들이 반복됐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군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레고리오 7세라는 뭐 힐데브란트 역사 안에서 뭐 카뇨사의 구력 이렇게 알려진 그 힐데브란트 세속명 힐데브란트 그다음에 교황이 돼서 가진 이름 그레고리오 7세 이제 그분이 이제 교황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독립될 것인가. 독립되면서 좀 자율적으로 교회를 예.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이 교회가 왜 문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전에 성직자 신부들은 결혼을 했고 그랬어요. 가정을 가졌어요. 아. 교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고. 그래요. 그 후로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되군요. 그래서 이분이 1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어느 한 날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신부들 결혼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반발이 있었겠어요. 그랬겠죠. 이게 아무리 내가 교황이라도 오늘부터 이 제도 새로운 제도를 실시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신부들은 사제들은 성직자들은 목회자들은 결혼 못합니다. 라고 전 유럽에서 반발과 폭동이 일어났어요. 예. 이걸 제압해야 되는데 바티칸은 군대가 없는 국가입니다. 이 군대가 없는 국가에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때 무엇이 시되냐? 논리로서 설득해야 된다. 법으로서 설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유럽의 최초의 대학이 볼로니아에 만들어지는 계기도 사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렇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법학. 그렇군요. 법학 중에 무엇? 교회법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논리로 세상 군주들과 황제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힘으로 설득할 수도 없고 군대도 없으니까 네. 논리와 법으로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논리와 법의 체계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법학의 탄생, 법학의 발전은 물론 로마 시대 로마법에서 시작되지만 그거를 새로운 필요에서 발전시킨 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법이라는 개념이 알겠습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태동된 바티칸의 대법원은 지금 현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역시 뭐 지금도 대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어떠한 사건을 가장 많이 맡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흔히 일반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도 맡고 있고 가장 많이 이제 맡는 것은 아무래도 교회 성격상 그 이혼이나 이런 그 우리나라 흔히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내용들, 혼인과 관계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의 변호사 자격이 700년 역사에 930여 명밖에 없다? 예. 왜 그래요? 그거? 그게 일단 입학도 쉽지 않고 입학해서 그 사법연수원 과정이 3년인데 그 3년을 마치기도 쉽지 않고 3년을 다 마친 뒤에 최종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한 5%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되게 낮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라틴어까지 아주 능통한 최고의 인재만 변호사로 인정할 수 있어. 예. 그런 자존심이로군요, 집어는. 자존심도 있고, 근데 유럽은 좀 권위도 있고. 예, 그런 맥락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매 학년 진급할 때 이제 학년 진급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진급 시험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학생에게는 두 가지 특혜가 부여됩니다. 뭐요? 그건 뭐냐면 그 1년간 다시 수업을 반복할 특혜와 과제물을 다시 반복할 특혜가 부여되는데 그게 특혜입니까? 특혜라고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진급 시험을 주어지는 것도 2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면 끝이다. 예. 그래서 최종 변호사 자격 시험도 딱 2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5번의 기회를 주는데 여기 딱 2번입니다. 예.
라틴어를 그렇게 혹독하게 익히고 배우고 하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예, 예.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게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010년 2010년. 예, 9월에 2학기 했을 때 네. 이제 서울 시내 모 사립대학에서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 강의를 시작하셨을 때 첫 학기에는 뭐 그리 학생이 많지 않았다고 그랬고, 예, 예.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학생이 점점점 늘어나고 일반인까지 막 청강을 하는 그런 대형 강의가 됐다면서요. 예, 나중에는 한 매 학기 250명씩 그죠? 이제 수강하고 심지어는 뭐 어느 학교 의대 교수님들 교수님도 많이 와서 또 청강을 하실 정도로 그죠? 그 수업을 들어주셨죠. 라틴어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라틴어가 근데 무지 어렵다면서요. 만약에 라틴어로 쫙 했으면 라틴어 수업 문법 그렇게 쫙 했으면 안 듣겠죠, 학생들이. 그렇게 안 했겠죠. 예, 예. 이번 학기 이제 제가 새롭게 성균관대학교 와서 학부생들을 상대로 라틴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에는 거의 라틴어는 문법적인 내용은 거의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뭘 해요? 라틴어와 관계된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로마 제국의 문화와 그 로마 제국에서의 라틴어의 역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 언어가 어떻게 유래했는지 예. 뭐 그런 것들 인문교양 역사 철학 인문, 법학 예, 그거 종교 얘기- 이제 이거를 거의 이제 한 달 내내 설명하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역시 꿀강이야 딱 그럽니다. 근데 그 딱 3월 말이 딱 되면 이제 시기적 어떻게 되냐 이제 수강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지납니다.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 딱 라틴어를 좀 설명하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내가 이거 잘못 신청했구나. 이제 그런 한숨 짓는 학생도 있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의 역할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이 라틴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학생이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이 또한 선생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라틴어가 다른 언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렵긴 어렵죠.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워요? 일단 라틴어는 형태의 변화가 많습니다. 형태 변화? 불절어라고 무슨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명사가 있으면 명사 하나로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라틴어는 명사가 하나가 최소 12개로 어미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명사의 어미가 12개 이상 붙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미 딱 한 번은 장미로 딱 끝나는데 라틴어는 장미, 그러니까 이걸 주격 장미가, 뭐 그다음에 속격 장미의, 그다음에 장미에게 장미를 장미로부터 이렇게 하면 이 변화를 탁탁탁탁탁 다 시켜줘야 돼요. 단수 복수에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명사 장미에다가 뒤에 어미를 붙여서 예, 하잖아요. 예, 예. 장미가, 예, 예. 장미의, 예. 장미에게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라틴어는 그게 단어가 달라져요? 예, 예. 이제 뭐 로사, 로세, 로세, 로사, 로사 이렇게 딱딱딱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형태도 명사도 하나의 형태가 있는 것이나 1 변화 1, 2, 3, 4, 5 5개 이제 변화 형태가 있고 이 안에서도 한 또 3개가 나눠지고 3 안에서도 3개 나눠지고 우리 같은 어미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어미 변화입니다. 어미 변화. 어미 변화가 명사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 예. 그래요? 예. 왜 그렇대요? 이제 그래서 라틴어는 관사가 없습니다. 어, 관사가 없는 가장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명사의 어미 변화를 통해서 그거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에는 있었지만 중세 오면서 관사의 출현, 그러니까 현대 유럽의 관사의 출현은 이 라틴어 명사의 어미 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은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체계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 라틴어의 어떤 뭐 역할이랄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직도 미국의 어떤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면 그 라틴어를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나라마다 편제가 좀 다르지만 고등학교 통상 5년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면 5년 동안 라틴어를 공부하는데 이 라틴어라는 것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틴어라는 것은 대학을 꼭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라틴어를 공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훈련과 습관을 시키지 않는가. 공부법의 대명사가 되는군요.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 저 역시도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도 19살 때부터 뭐 그것도 이제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해야 됐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거기서 다행히도 무척 흥미와 재미를 느꼈지만 예.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점수만 빨리 받고 끝내자 이런 언어인데 이거는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엄청나게 변하는 그 알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공부가 있는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의대를 가던 법대를 가던 어떤 공부든 해낼 수 있다. 네, 그런 맥락이 강합니다. 예. 어려운 공부법의 대명사군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공부법의 대명사인 라틴어 수업 강의가 뭐 대형 강의가 될 만큼 인기를 끌고 그 수업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 내셨더니 100쇄가 넘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깜짝 놀랐죠? 저는 사실 그 전에 책을 쓸 때 저는 뭐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도 없었고요. 일단 책을 출판하고 싶으면 출판사를 찾는 것조차가 어려웠습니다. 그랬겠죠. 예. 그리고 어렵게 출판사를 찾아서 뭐 교재나 뭐 이런 걸 쓰면 천 권도 안 팔리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책이 출간되고 예. 계속해서 독자들의 어떤 반응이 너무나 좋은 걸 폭발적으로. 보고, 예, 어.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은 폭발적이어서 도대체 왜? 왜?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어요? 왠지? 사실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저의 부족한 작은 생각과 저의 부족한 이 경험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느끼고 싶고 채우고 싶고 나아가고 싶은 것에 대한 작은 이정표를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정표? 예. 그 책을 읽으면 본인의 어떤 위치가 보이나요? 저는 그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그 역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묻게 만드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수업 때도 어떻게 했냐면 수업을 갈 때 항상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수업을 할 때는 특별히 강의록이라는 것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그건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강의 말미에 저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던지고 올까? 예. 오늘은 어떠한 화두를 던지고 올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예. 갑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2개 정도를 갖고 가는데, 그리고 이제 실상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어떤 인문학적인 종교, 철학, 법학, 신학, 역사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다음에 라틴어 문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이 또 이제 현대어와 우리가 배웠던 영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업을 끝날 때쯤 되면 불교의 공안처럼 어떤 선생이 질문을 하고 그것이 다시 내가 현재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화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예. 그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화두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그렇죠. 학생들에게.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담은 책이 라틴어 수업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 평생 또 라틴어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 다양한 또 명문장들을 만나셨을 텐데 혹시 제일 좋아하는 라틴어 문장이 있나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 단어는 양심이라는 단어. 그게 라틴어로는 뭡니까? 콘시엔치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컨션스 그 단어인데 이 콘시엔치아는 함께하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콘시엔치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시네데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이 그리스 시네데시스는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뭐 원래 이게 그 인간의 양심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는데 뭐 그런 뜻도 있었지만 다른 여러 뜻이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는 그 그리스의 그 시네데시스를 콘시엔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라틴어의 뭐 이 시네데시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라틴어의 콘시엔자 어떤 그렇게 뭐 그런 복잡한 구분 말고 그냥 이 콘시엔자라는 단어 안에는 함께하는 암 그거 함께하는 지식이 양심이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면 어떤 개인의 어떤 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로마인들은
그 양심이라는 것이 꼭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그렇죠. 함께하는 지식, 함께하는 암이 우리의 양심이 될 수 있다. 사회적인 양심의 기준이죠. 맞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 함께하는 암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인격. 이것이 이제 영어의 person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원래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페르소나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시작을 해서 근데 그리스의 이제 그 프로소폰 가면이라는 단어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을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 배역을 여러 개 맡다 보니까 가면으로서 이제 그렇죠. B 역할, A 역할, B 역할, C 역할을 했는데 이 가면 역할이라는 뜻에서 로마인들은 사회적 신분 지위에 따른 역할이라는 의미를 이제 곁들여서 해석되고 그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오면서 기독교 문화로 오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그 위격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어렵죠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그 처음에는 이제 중세로 오고 그리스도교 문화가 서구 문화 안에서 이제 대세가 되면서 신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그 단어 페르소나가 이제 신을 설명하는 그 단어에서 그 신을 빼고 그 자리에 어떤 단어? 인간을 넣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현대의 어떤 인권법의 어떤 커다란 진화가 일어나는데 인격, 존엄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지리멸렬하게 굳이 왜 저렇게 오랜 논쟁을 거쳐서 저런 것들을 고민하고 했을까라고 했던 그것들이 또 다른 우리의 어떤 발전과 진화를 가져온 걸 보면서 현재 우리가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이 과정도 우리에게 어떤 밝고 거치고 통과해야 될 어떤 우리에게 어떤 정화의 시간이지 않을까, 정화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르소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 라틴어 페르소나의 역사로부터 거슬러 가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의 시민권이 인권이 있다는 것이 다 인간 개개인에게 신성이 있다는 식으로까지 맞습니다. 보여지네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놀라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다. 단순히 모두에게.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에게마저도 신성, 이마고대, 신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의 그 선문답이나 증문즉답식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책의 첫 저자 소개를 보면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저는 저의 정체성을 그냥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면 공부하는 사람이면 어떤 날은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몸이 아프면 좀 쉬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노동자라는 개념을 좀 넣으면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되는 이게 우리가 밥벌이를 위해서든 여기서 밥벌이를 위해서 우리 노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공부를 하는 노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떤 지식적인 것 어떤 이런 것들을 축적해 나갔다라고 봤는데 이 축적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성찰하는 어떤 시간, 도구,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에고 숨 오페라 아리우스 스튜덴스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 질문이 공부란 무엇입니까인데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것 이런 답이군요.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 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조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성인에게 있어서 성인의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요즘은 질문의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하고 싶었던 것, 제게 떠올랐던 것은 성인의 공부는 통념을 깨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안에 더 많은 통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공부는 무엇을 익히고 외우고 그리고 어떤 증을 따고 그 증이나 그걸 통해서 제가 더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나 도구가 되길 바랬다면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선 저에게서 공부는 제 안에 있는 통념을 어떻게 깰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왜 통념을 깨야 합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한번 드는 예가 꼭 있는데 성경의 구절입니다. 뭐 특정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이야기로서 어떻게 하면 왜 통념을 깨야 되는가 가장 잘 보여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대됩니다. 이 기대까지는 할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걸린 그 여성에 관한 이야기. 교회나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의 설교나 강론을 통해서 익히 한번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됩니다. 예. 그 여인을 유대인들이, 남성들이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옷 때문에 드러난 몸. 그 여인이 이제 많은 남성들, 청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남성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라는, 청년 예수라는 30대 초반의 이 젊은이는 그냥 땅바닥에 못을 쓰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촉했습니다. 야, 뭐 얘기 좀 해봐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한번 일어나서 했던 얘기는, 야,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성의 돌을 쳐봐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해 주냐면,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물러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청년 예수와 이 간음하다 걸린 이 여인 딱 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청년 예수는 일어나서 그 여성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현대 언어로 바꾸면 다시 실패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예수가 땅바닥에 뭘 썼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땅바닥에 썼던 내용이 중요했으면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땅바닥에 썼던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성경은 그걸 기록할 가치조차 못 느꼈기 때문에 이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젊은이에게서 무엇을 봤냐면, 통념을 깨는 게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궁금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여성이 어떤 남자와 관계를 했을까? 누구 집 딸일까? 누구 집 부인일까? 이러한 궁금함을 있겠죠. 가졌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그러한 궁금함, 그런 세상살 관심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온 여성과 내가 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일까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아까 이 여인이 어떻게 봤냐? 흥커러진 머리, 드러난 몸. 이 사람은 어디에다 자기 몸 하나 숨길 곳이 없는 수치심과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성, 그 여인,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통념을 깨는 행위는 뭐냐?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 젊은이는 땅바닥에 쓰는 척을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그 여인과 내가 두 사람이 딱 남았을 때 그때는 이미 어떤 상태였냐면, 이 여인이 나를 거부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 아구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M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제리아, 비참이, 미세리코르디아, 자비를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참이 자비를 만나는 순간이다. 예, 제가 생각하는 통념을 깬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비참이 자비를 만나는 순간이 필요해진다. 특히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통념을 깬다, 성인의 공부는 통념을 깨야 된다라는 것은 나의 일상에서, 너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비참이 자비를 만나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겐 비참한 모습과 면이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을 서로 헐뜯고 지적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 비참이 자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 통념을 깬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까지는 저도 다 아는 얘기인데, 예. 그 다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너무 거창한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지요? 인생은 그렇게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하듯이 우리가 매일 질문해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왜냐면 인생에 답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질문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질문,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듯이 매일 좋은 질문을 해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예. 꾸준히 강의하시고 책도 뭐 사전을 비롯해서 좀 여러 권 펴내셨는데 예. 뭐 앞으로도 계속 책은 나올 거겠죠, 그죠? 일단 좀 오래 동시에 여러 권이 나와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막 책을 썼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오신 거죠? 맞습니다. 예. 예전에 무명 작가였을 때 이 책은 써도 어디다 낼 데도 없을 어떤 그런 책들을 썼고 번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에 저장했던 그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우연히 어떤 출판업자를 만나 이걸 너무 환영해줘. 예. 아, 그거 빨리 선생님 빨리 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여러 권의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책들도 계속 쓰고 그렇죠. 그럼 동시에 이제 학술서도 이제 예전과 달리 예. 이제 학술서 번역서를 좀 준비해 볼까 하는데 이제는 좀 예전과 달리 독자들께서 저의 글을 아주 현미경을 갖고 보시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조심스러워지죠. 그것도 또 역시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제가 네.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알겠습니다. 해나가고 싶습니다. 예. 뭐 앞으로 계획은 꾸준히 책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책 쓰고 그거죠? 예, 그건데 바람이 있다면 저는 그 저의 신체 기관 중에 전 눈을 갖고 있는데 이 눈이라는 신체 기관은 끊임없이 나를 볼 수 있는 그 역할보다는 기능보다는 타자를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보잖아요. 이제부터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타자에게 외부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시야를 저에게 더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예, 예. 더더욱 자아 성찰에 깊이 몰두하는 나를 보고 싶다. 예. 선생님이 정말 더 멋있게 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더 좋은 글이 나올 것 같네요. 뭐 하여튼 예. 그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참이 자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비참 또 남들에게서 보여지는 비참 앞에 자비로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